엄마, 이 아파트 엄마 혼자 살기엔 좀 크지 않아? 혹시 여기 팔아서 저 좀 도와줄 수 없어? 이 이야기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김순자 씨 가명의 사연을 각색 및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무도 묻지 않는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진다. 평생 그랬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 아이들 도시락 싸던 시절부터 몸에 박혀버린 시각. 이제 싸줄 도시락도 없고 깨워야 할 아이도 없는데 몸은 여전히 그 시간을 잊지 못하고 혼자 깨어난다. 나는 올해 64살이다. 서울 마포구 30평 아파트. 남영이라 오전 햇볕이 잘 든다. 잘 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 햇볕이 오히려 방을 너무 밝게 만들어서 혼자 있다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 냉장고를 연다. 김치, 계란, 두부, 반쯤 남은 콩나물 한 봉지. 그리고 딸 민지가 지난주에 갖다 놓고 간 음료 몇 병. 음료를 갖다 준 건 민지의 호의가 아니었다. 엄마, 오늘 재윤이 좀 봐줘. 나 회의 있어. 그 말과 함께 들어온 음료였다. 일종의 선물 포장지 같은 거였다. 음료로 포장된 부탁. 나는 그걸 알면서도 받았다. 늘 그랬으니까. 계란 2개를 꺼내 후라이를 부치며 생각한다. 오늘 민지가 몇 시에 전화할까? 아마 8시쯤. 재윤이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엄마, 오늘 재윤이 좀 봐줘. 어린이집에서 열난다고 연락 왔어. 아니면 엄마, 오늘 재윤이 일찍 데려와야 해. 나 오늘 야근이야.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다. 재윤이는 이 집으로 온다. 내가 싫은 게 아니다. 손자 재윤이는 예쁘다. 볼을 만지면 보드랍고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 게 남편 닮았다. 그래서 보다 보면 남편 생각도 난다. 그게 가끔은 위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위로와 당연함은 다르다. 엄마밖에 없잖아. 민지가 늘 하는 말이다. 그 말이 처음엔 신뢰처럼 들렸다. 믿을 사람은 엄마뿐이라는 말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게 됐다. 그건 신뢰가 아니라 당연함이었다. 엄마는 무조건 해줄 거니까. 엄마는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엄마는 딱히 다른 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 밖에 없잖아라는 말 속에 나의 하루는 통째로 없었다. 계란 후라이가 다 됐다. 혼자 밥상을 차린다. 밥 한 공기, 계란 후라이, 김치. 상이 작다. 2사람이 앉아서 먹던 밥상이라 한 사람이 앉으면 반쪽이 늘 비어 있다. 그 빈자리를 가끔 행주로 닦는다. 습관처럼. 아무도 없는 아침밥을 먹으며 창밖을 본다. 한강이 보인다. 저 멀리 안개가 조금 끼었다. 이 집의 자랑이었다. 남편이 이 집 계약하면서 말했었다. 순자야, 우리 이 집에서 늙자. 아침마다 한강 보면서 커피 마시고. 그 말이 좋아서 나도 따라 웃었었다. 그 남편은 10년 전에 갔다. 심근경색이었다.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다. 내가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벽 5시 반마다 혼자 잠에서 깬다. 그게 기다림인지 습관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밥을 다 먹을 때쯤 핸드폰이 울린다. 예상대로 8시 3분. 민지였다. 엄마, 나야. 민지야. 엄마, 오늘 재윤이 좀 봐줄 수 있어?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는데 어제부터 기침한다고 오늘은 보내지 말라는 거야. 나 오늘 오전에 팀장님이랑 미팅 있거든. 나는 잠깐 멈췄다. 오늘은 뭐 하려고 했었나? 사실 오늘은 경로당 가는 날이었다. 매주 화요일 박 여사, 한복림 씨, 이 여사 함께 모여서 점심 먹고
화투 조금 치는 날. 지난번에 이번 주엔 꼭 와라고 박 여사가 신신당부했었다. 한복님 씨 환갑이라고 작은 케이크도 준비한다고. 나는 잠깐 그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데려와. 민지가 반색했다. 엄마 진짜 최고야. 아, 그리고 재윤이 오늘 약 먹여야 해. 가방 안에 넣어놨어. 밥 먹고 2알이야. 그리고 낮잠은 2시 전에 재워야 해. 안 그러면 밤에 안 자거든. 그리고 오늘 간식은 되도록 담궈주지 마. 치과에서 그랬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박 여사한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 손자가 아파서. 한복님이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박 여사한테서 금방 답장이 왔다. 또, 순자씨, 당신도 좀 살아.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다. 또, 그 한 글자가 오래 마음에 걸렸다. 저녁이 됐다. 재윤이는 기침을 2번 하더니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서는 케이크 달라고 졸랐다. 치과에서 담궈주지 말라고 했지만 우는 소리를 들으면 결국 조금은 줬다. 할머니란 그런 존재다. 원칙보다 손자 눈물이 더 크다. 민지가 재윤이를 데리러 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엄마 고마워. 나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가 2개나 겹쳤고 재윤이 아빠는 출장이 길어져서. 민지는 재윤이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다. 내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밥은 먹었어? 내가 물었다. 응, 회사에서 먹었어. 엄마도 먹었지? 응. 그래. 엄마 피곤하겠다. 들어가자. 그리고 민지는 재윤이 손을 잡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았다. 고맙다. 민지는 분명히 그랬다. 고마워. 근데 그게 전부였다. 하루 종일 아픈 아이 봐주고, 밥 3끼 챙겨주고, 낮잠 재우고, 약 먹이고, 그리고 들은 말은 고마워와 피곤하겠다. 그뿐이었다. 피곤한 건 맞았다. 60이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건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쑤셨다. 허리가 뻐근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묵직한 게 있었다. 이름도 없는 무언가. 핸드폰에서 박 여사 문자가 다시 보였다. 당신도 좀 살아. 그 말이 저녁 내내 머릿속을 돌아다녔다. 다음 날 저녁, 이번엔 아들 준혁이 왔다. 준혁은 전화도 없이 왔다. 38살. 결혼한 지 5년, 아이는 아직 없다. 경기도 일산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이 올해 끝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문을 열었더니 준혁이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왔어? 응, 엄마. 밥 먹었어? 나는 안으로 들였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다시 안 치는 동안 준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텔레비전도 틀었다. 밥상을 차려주고 나서야 준혁이 말했다. 엄마 있잖아. 응. 우리 전세 계약 이번에 끝나잖아. 그래, 알아.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 동네에서 더 살기가 어려워. 보증금도 올려줘야 하고. 근데 솔직히 나 지금 여유가 없거든. 나는 밥을 먹는 아들 옆에 앉아 그 말을 들었다. 엄마, 이 집 지금 시세가 얼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계속했다. 이 동네 30평이면 지금 12억은 넘잖아. 근데 엄마 혼자 30평을 쓰기엔 좀 큰 거 아니야?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차라리 좀 외곽으로 가면 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20평 정도만 해도 엄마 혼자 살기엔 넉넉하잖아. 그래서 준혁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이 집 팔면 차액이 꽤 되잖아. 그 돈 일부를 나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나중에 갚을게. 진짜로.
나도 이제 자리 잡으면 빌려준다. 나는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한 번 되씹었다. 빌려준다. 갚는다. 나중에 준혁이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결혼할 때, 전세 들어갈 때, 그때도 빌려달라고 했고, 빌려줬고, 아직 한 번도 갚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 내가 말했다. 준혁은 밥을 다 먹고, 과일을 조금 먹고, 엄마 건강해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다. 이 동네로 신혼 때 들어와서 아이들 낳고 키우고 남편 보내고 이 집의 베란다에서 아이들 운동회를 받고 이 집 부엌에서 아이들 수능 도시락을 쌌고 이 집 거실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놓고 빈소를 차렸다. 그게 외곽 20평으로 가면 정리되는 건지 물을 틀어 그릇을 헹구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컵 하나가 깨졌다. 나는 깨진 컵을 내려다봤다. 한참 그렇게 서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다. 재윤이를 재우고 있었다. 낮에 또 민지가 부탁했다. 오늘 퇴근이 늦을 것 같아. 엄마 재윤이 좀 재워줘. 재윤이는 내 무릎에 누워 뒤척이다가 서서히 잠이 들었다. 작은 코에서 고른 숨소리가 났다. 재윤이 자는 얼굴이 예뻤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다가 불현듯 무언가가 올라왔다. 가슴 한켠에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편 목소리였다. 순자야, 애들 다 키워놓으면 우리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 하자. 20년도 더 된 기억이었다. 민지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인가. 준혁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남편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뜬금없이 그 말을 했었다. 세계 일주, 크루즈. 나는 그때 웃으면서 말했었다. 그 돈이 어딨어. 남편도 웃었다. 그때 되면 생기겠지. 그때 되면. 민지가 대학 갔다. 준혁도 대학 갔다. 민지가 취직했다. 준혁이 취직했다. 민지가 결혼했다. 준혁이 결혼했다. 그때가 됐다. 그런데 남편이 없었다. 크루즈는 한 번도 타지 않았다. 세계 일주는 꿈에서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쓰러지던 날 밤 나는 그 약속이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걸 꺼낼 상대가 없어졌다. 재윤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봤다.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 대신 무언가 딱딱한 것이 가슴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다.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 같은 것.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 사범대 다니다가 교사가 되고 싶었다. 발령 나기 전에 남편 만나서 결혼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순서인 줄 알았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일을 하고 나는 집을 지킨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크면 아이의 아이를 키우고 그게 내 인생이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간 것이다. 그런데 흘러간 것과 선택한 것은 다르다. 나는 그게 다르다는 걸 지금 64이 돼서야 손자 잠든 얼굴을 보며 처음 느꼈다. 내가 선택한 게 뭐지? 아무것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그 사이에 혼자 여러 번 생각했다. 잠이 안 와서 새벽에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찾아봤다. 유럽 여행, 일본 혼자 여행, 동남아 한 달 살기, 시니어 배낭여행. 읽고 또 읽었다. 할 수 있을까? 무서웠다. 혼자 비행기를 탄다는 것.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 어디 아프면 어떡하지? 길을 잃으면. 그런데 그 무서움을 생각하다가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게 무섭지 않나?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민지 전화 기다리면서 준혁 부탁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하루를 보내는 게 남은 날들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조용히 끝나는 게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민지와 준혁에게 일요일 점심에 오라고 연락했다. 같이 밥 먹자. 할 말 있어. 민지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 준혁이 물었다. 엄마 뭐야 갑자기. 일요일에 와. 일요일 두 사람이 왔다. 나는 삼계탕을 끓여 놓았다. 여름이 가까워오는 날씨였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각자 핸드폰을 봤다. 민지는 재윤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혼자 왔다. 준혁은 아내도 없이 혼자 왔다. 명절도 아닌데 다 같이 밥을 먹는 건 오랜만이었다. 밥을 다 먹고 수박을 내왔다. 내가 말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두 사람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봤다. 엄마, 여행 좀 다녀오려고. 민지가 물었다. 어디? 일본? 며칠? 1년. 조용해졌다. 준혁이 먼저 말했다. 1년? 어디를? 아직 다 정하진 않았어.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가다 보면 정해지겠지. 민지가 수박을 내려놓았다. 엄마, 지금 장난하는 거야? 아니, 1년이 어딨어. 혼자? 엄마 나이에? 말도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 왜는 위험하잖아. 어디 아프면 어떡하고. 그리고 나 재윤이는 어떡해. 엄마가 없으면. 나는 그 말을 들었다. 재윤이는 어떡해. 엄마가 없으면. 그 말 속에 나는 없었다. 여전히. 준혁이 끼어들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 집 문제가 급하거든. 이번에 전세 계약 끝나는 거 알잖아. 이 타이밍에 엄마가 집 팔고 여행 간다고 하면 나는 어떡해. 엄마가 여기 있어야 나도 여차하면 의논이라도 하지. 의논. 나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다. 지금까지 의논이라고 한 적이 있었나? 통보만 했지. 전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통보. 나한테 보태달라는 통보. 엄마는 갈 거야.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다.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진짜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직장에 재윤이의 남편 출장에. 엄마가 도와줘야지 이럴 때.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그 단어를 들었다. 가족이 뭘까? 준혁아, 민지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평생 가족이라서 다 했잖아. 결혼하고 지금까지 엄마 하고 싶은 거 한 번이라도 먼저 한 적 있어?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갈 거야. 출발은 다음 달. 두 사람이 돌아갔다. 거실에 혼자 남아서 삼계탕 냄비를 설거지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서운 두근거림이 아니었다.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는 느낌.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진지하게 생각해. 나 진짜 힘들어. 엄마밖에 없잖아.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엄마밖에 없다. 맞다. 엄마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이 엄마를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 엄마를 필요로 하는 말이라는 것. 사랑과 필요는 다르다. 나는 이제 그 차이를 안다. 준혁한테도 문자가 왔다. 엄마 섭섭해. 이럴 때 가족이 뭐야? 섭섭하다. 준혁이 섭섭한 건 엄마 걱정이 아니었다.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었다. 그걸 나는 알았다.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젊었을 때 강릉 여행 가서 찍은 사진. 바람이 불어서 남편 머리카락이 엉망이었고 두 사람 다 눈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래도 웃고 있었다. 여보, 나간다. 사진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하자던 거
나 혼자 할게. 좀 늦었지만 괜찮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은 사진이니까. 하지만 이상하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다. 허락받은 느낌이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여행책을 샀다. 앱으로. 처음엔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다. 전자책, 유럽 기차 여행, 시니어 혼자 여행 가이드. 읽다가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어딘가에 여기였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다. 그냥 올라탔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렀다. 그 꿈이 나쁘지 않았다. 다음 달이 됐다. 민지는 그 사이에 2번 더 왔다. 한 번은 재윤이를 데리고, 한 번은 혼자. 올 때마다 말했다. 엄마 진짜 갈 거야? 응. 무슨 생각이야 진짜. 나는 어떡하라고. 첫 번째 왔을 때 그 말에 가슴이 흔들렸다. 2번째 왔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다. 같은 말을 2번 들으면 첫 번째와 달리 그 말의 뼈대가 보인다. 그 뼈대는 걱정이 아니라 불편함이었다. 준혁은 한 번 왔다. 엄마, 이 집 적어도 내가 들어올 때까지는 팔지 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문을 닫고 나가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올 때까지. 내 집이 준혁이 올 때를 기다리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캐리어를 샀다. 20인치짜리 작은 것. 처음엔 큰 걸 살까 했는데 가볍게 다니고 싶었다. 평생 짐을 지고 살았으니 이제는 좀 가벼워도 됐다. 뭘 넣을까 생각하면서 짐을 쌌다. 옷 몇 벌, 상비약, 작은 손거울, 남편 사진 한 장.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읽고 싶었던 책 2권.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소설을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다. 항상 중간에 누가 불렀다. 엄마 밥. 엄마 어디 있어? 여보 이거. 이번엔 끝까지 읽을 수 있겠다. 공항 가는 날 아침. 아파트를 한 바퀴 돌았다. 부엌, 안방, 작은 방, 베란다. 남편이 쓰던 의자, 아이들 어릴 때 쓰던 책장, 오래된 화분. 하나하나 보았다. 섭섭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다. 베란다에서 한강을 봤다. 맑은 날이었다. 잘 있어. 혼잣말처럼 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다. 포르투갈이었다. 첫 목적지는 리스본. 이유는 없었다. 여행책에 사진이 예뻤다. 언덕이 많고 노란 전차가 다니고 저녁에 파도라는 음악이 흐른다고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건조하고 따뜻했다. 4월의 리스본 햇살이 공항 유리창으로 쏟아졌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출구를 나섰다. 지하철을 어떻게 타야 하는지 몰랐다. 한참 서서 사람들을 봤다. 모두 빠르게 움직였다. 어디서 표를 사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영어도 포르투갈어도 못하는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었다. 두려웠다. 솔직히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나이 지긋한 여성이 말을 걸었다. 알아듣지 못했다. I am 코리언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웃으면서 핸드폰을 꺼냈다. 번역 앱이었다. 화면에 글씨가 떴다. 어디 가세요? 숙소 이름을 보여줬다. 그 여자가 함께 지하철을 탔다. 2 정거장을 데려다주고 내렸다. 손을 흔들며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이 해준 친절.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괜찮을 것 같다. 숙소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였다. 방이 좁았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근데 창문을 열면 리스본 지붕들이 보였다. 오렌지색, 흰색, 노란색 지붕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창문 앞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 알람도 없었다. 누구의 전화도 없었다. 재워야 할 아이도 없었다. 밥을 차려야 할 시간도 없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됐다. 그게 이상하게 이상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평생 뭔가를 해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줄줄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 울었다. 왜 우는지는 몰랐다. 그냥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숙소 근처 카페에 갔다. 작은 카페. 문을 열면 커피 향이 났다. 나는 손가락으로 쇼케이스 안에 빵을 가리켰다. 저거랑 커피. 말이 안 통해도 손가락이 통했다. 커피와 빵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리스본의 아침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비둘기가 광장을 걷고 할아버지 한 명이 신문을 들고 벤치에 앉았다. 나는 빵을 한 입 먹었다. 달았다. 버터 맛이 났다. 이상하게 그 빵이 맛있었다. 특별한 빵이 아니었다. 그냥 흔한 카페 빵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맛있었다.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할 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빵을 먹으니까.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 평생 밥을 차렸다. 가족을 위해 늘 마지막에 먹었다. 다 먹었냐? 더 줄까? 챙기고 나서야 앉았다. 식은 밥을 먹을 때가 많았다. 빨리 설거지 해야 하니까. 지금 이 빵은 따뜻했다. 커피도 마셨다. 창밖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핸드폰을 보니 민지한테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도착했어? 거기 어때? 오, 처음으로 안부를 묻는다. 답장을 썼다. 응, 잘 있어. 그뿐이었다. 더 쓰지 않았다. 카페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내 커피잔이 빈 걸 보고 엄지를 들어 올리며 뭐라고 했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좋은 말인 것 같았다. 나도 엄지를 들었다. 두 사람이 웃었다. 언어가 없어도 통하는 게 있었다. 내 1년은 느리게 흘렀다. 리스본에서 2달. 언덕을 걷고 파도 음악을 들었다.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었던 노래가 점점 마음에 들었다. 파도는 그리움의 음악이라고 누군가 설명해줬다. 잃어버린 것들,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노래.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남편을 생각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을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아서 오히려 편했다. 이탈리아로 갔다. 피렌체. 골목이 좁고 건물이 오래됐다. 혼자 미술관을 들어갔다. 그림을 보면서 뭔지 모르겠는 것들이 많았다. 설명 하나하나를 읽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다.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됐다. 어느 날 광장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이탈리아 할머니가 앉았다.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할머니가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더니 내게 내밀었다. 받아서 먹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었다. 부오노. 그 단어 하나는 알았다. 이탈리아 할머니가 웃었다. 그런 순간들이 쌓였다. 태국으로 갔다. 치앙마이. 절이 많고 새벽에 승려들이 탁발하는 모습이 있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그 행렬을 봤다.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말없이 걸었다. 조용하고 경건했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나.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사실 뭘 한 건지. 누군가를 위해 했고 누군가의 필요로 살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어디 있었나? 치앙마이에서 요리 수업을 들었다. 태국 요리, 팟타이 만들기. 30대 외국인들 사이에서 혼자 60 중반 한국 아줌마가 섰다. 다들 웃으며 대해줬다. 강사는 느리게 설명해줬다.
나는 실수를 많이 했다. 맛이 이상하게 됐다. 그래도 웃었다. 처음으로 실수를 하면서 웃었다. 실수해도 괜찮은 상황이 얼마나 오래만인지. 평생 실수하면 안 됐다. 아이들 밥 태우면 안 됐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됐다.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됐다. 근데 지금은 파타이가 이상해도 아무도 뭐라 안 했다. 일본도 갔다. 교토. 아침에 혼자 신사를 걸었다. 단풍이 져 있었다. 길이 빨갛고 노랬다. 사람이 많았지만 조용했다. 모두 걸었다. 나도 걸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됐다.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1년 동안 돈을 얼마나 썼는지 가끔 계산했다. 생각보다 적었다. 게스트하우스, 로컬 식당, 버스와 기차, 사치는 없었다. 서울에서 관리비 내고 아이들 용돈 주고 이런저런 건네던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아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이 떠질 때 기대가 됐다. 오늘은 어디 가지? 오늘은 뭘 먹지?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 기대가 아침을 다르게 만들었다. 평생 새벽에 눈이 떠지면 해야 할 일이 먼저 떠올랐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이 먼저 떠올랐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은데 실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났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핸드폰을 켰다. 민지한테서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엄마, 언제 와? 재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엄마, 돌아오면 재윤이 좀 부탁해. 내가 요즘 진짜 바빠서. 준혁한테서도 왔다. 엄마 왔어? 나 이번에 집 문제 좀 이야기해야 해. 전세 계약 이번에 진짜 못 올려줄 것 같아서. 나는 그 문자들을 읽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다. 민지는 여전히 재윤이를 맡기려 했고 준혁은 여전히 집 이야기를 했다. 그 1년 동안 두 사람이 뭔가 달라졌을 거라는 기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조금은 있었다.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문자를 읽으면서 흔들리지 않았다. 1년 전이었다면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재윤이 어떻게 하나, 준혁이 어떻게 하나. 지금은 그냥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넣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다. 서울. 오래 살아서 익숙한 도시. 근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었다. 집에 들어갔다. 짐을 풀고 오랫동안 비워뒀던 집을 둘러봤다. 냉장고를 열었다.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좋았다.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채우면 된다. 이틀 후 민지가 재윤이를 데리고 왔다. 엄마, 할머니. 재윤이가 뛰어들었다. 나는 안아줬다. 예뻤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다. 민지가 들어왔다. 엄마, 잘 다녀왔어? 말 잘 통했어? 무슨 일 없었어? 응, 다행이다. 엄마, 있잖아. 나 다음 주부터 야근이 많아지는데 재윤이 좀 월화수목은 봐줄 수 있어? 아빠가 출장이 길어져서 진짜 사람이 없거든. 월화수목. 주 4일. 나는 잠깐 민지를 봤다. 민지야. 응? 엄마 못 봐줘. 민지가 멈췄다. 뭐? 재윤이 못 봐. 월화수목은 엄마도 할 게 있어.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이야? 사람이 없다니까. 어린이집 알아봐. 아니면 베이비시터. 그게 맞아. 어린이집은 재윤이가 싫어하고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고. 그건 민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나 진짜 힘들다고. 엄마가 가족이잖아.
이럴 때 도와줘야지. 1년 동안 마음 편하게 놀다 왔으면 이제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놀다. 나는 그 단어를 들었다. 놀다. 내가 1년 동안 놀았나? 민지야, 그건 노는 게 아니었어. 그럼 뭔데? 살아보는 거였어. 민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윤이가 주스 달라고 칭얼거렸다. 나는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재윤이한테 줬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말했다. 재윤이 일주일에 2번은 봐줄 수 있어. 그게 엄마 할 수 있는 거야. 그 이상은 안 돼. 민지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다. 처음으로 내가 선을 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지가 그 선 앞에서 멈췄다. 준혁이 온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이번에도 예고 없이, 이번에도 과일 한 봉지. 밥을 먹으면서 준혁이 말했다. 엄마, 이번에 진짜야.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올려달라는데 나한테는 그 돈이 없어. 엄마 이 집 팔면 차액이 얼마야? 거기서 2억만 빌려줘. 나중에 꼭 갚을게. 나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준혁아, 응, 엄마가 이 집 팔 거야. 준혁이 눈을 빛냈다. 진짜? 그럼 그 돈으로. 근데 그 돈은 내 거 아니야. 준혁의 얼굴이 변했다. 엄마, 부모 자식 간에 그러는 거야? 나 지금 진짜 힘들다고. 준혁아, 엄마가 평생 이 집 지켰어. 아빠 없이 혼자서. 근데 이 집은 엄마 집이야. 내 집이 아니야. 빌려달라는 거잖아. 나중에 갚는다고. 내가 전에 빌려간 것도 아직 못 받았어. 준혁이 말을 잃었다. 엄마, 그 돈이 지금 그렇게 중요해? 나 자식인데. 자식이라서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준혁이 목소리가 커졌다. 아니,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혼자 다 쓸 거야? 나이가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써? 나이가 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쓸 일도 없고, 나이가 있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 그게 준혁의 논리였다. 준혁아, 엄마 아직 살아있어. 준혁이 잠깐 말을 멈췄다. 살아있으니까 써야지. 아직 가고 싶은 데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 엄마 돈이야. 준혁이 낮게 말했다. 엄마 진짜 너무한다. 너무하다. 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았다. 자식이 부모한테 기대는 게 당연한 줄 알다가 처음으로 그게 거절됐을 때 나오는 말. 너무하다. 아니다. 지금까지 너무한 건 다른 쪽이었다. 준혁이 식사를 마저 하고 갔다. 나는 밥상을 치우면서 이상한 걸 느꼈다. 가슴이 가벼웠다. 말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부동산에 갔다. 집을 내놓겠다고 했다. 공인중개사가 물었다. 어디로 이사 가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요. 자녀분들이랑 같이 사시려고요? 아니요. 그럼 아직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 집이 나가는데 2달이 걸렸다. 그 2달 동안 민지가 3번 왔다. 준혁이 2번 왔다. 올 때마다 집 이야기, 돈 이야기, 어떻게 쓸 거냐는 이야기. 나는 들었다. 그리고 같은 말만 했다. 엄마 인생이야. 그 말에 민지가 울었다. 엄마, 나를 딸로 생각하는 거야, 아닌 거야? 생각해. 그럼 왜? 딸이라서 뭐든 다 줘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가 너 사랑한다고 엄마 인생을 내 거 만들어줄 순 없어. 민지가 한참 울었다. 나는 옆에 앉아 있었다. 다독이지 않았다. 민지가 울음을 그쳤을 때 내가 말했다. 민지야, 내가 힘든 거 알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근데 그건 민지 내 인생이야. 엄마가 거기서 기둥이 되면 민지는 평생 그 기둥에 기댈 거야. 그게 너한테도 좋지 않아. 민지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날 민지가 가고 나서 창가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한강. 리스본 지붕이 생각났다. 오렌지색이었다. 비슷한 색이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이어져 있었다.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관리에 대해 물어봤다. 요양원 비용, 생활비, 여행 경비.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나중을 위해 빼둘 돈, 혼자 살 돈, 그리고 쓸 돈. 변호사가 말했다. 자녀분들한테는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 각자 살아야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현명한 결정. 평생 자식들한테 현명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잘했다는 말도 없었다. 이제 변호사한테 들었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오래 살던 집이었다. 아이들 낳고 키우고 남편 보내고 그 공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간다.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근데 이상하게 섭섭함과 가벼움이 같이 왔다. 짐이 생겼다는 건 버릴 것도 생긴다는 거다. 버리고 나면 가볍다. 공항이었다. 이번엔 캐리어가 더 작았다. 지난번 여행하면서 배웠다. 짐이 적을수록 좋다. 발걸음이 가볍다. 필요한 건 현지에서 사면 된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이번에는 돌아올 날짜가 없었다. 지난번엔 1년. 이번엔 정해지지 않았다. 가다가 좋으면 머물고 심심하면 떠나고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민지였다. 엄마 잘 다녀와. 재윤이가 뽀뽀해달래. 준혁도 왔다. 엄마 건강해. 연락 자주 해. 나는 두 문자를 읽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다. 적어도 잘 다녀오라고 했다. 그게 처음이었다. 답장을 썼다. 응. 그뿐이었다. 충분했다. 옆자리 외국인 여성이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내가 웃었다. 그 여성도 웃었다. 언어가 없어도 비행기는 계속 올라갔다. 구름이 아래에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서울이 있었다. 남편 무덤이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손자 재윤이가 있었다.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다만 사랑한다는 게 내 인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사랑은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다. 구름이 창밖으로 흘렀다. 나는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젊었을 때부터 읽고 싶었던 소설. 첫 페이지를 폈다. 이번엔 아무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읽을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차올랐다. 비행기가 기울었다. 어딘가를 향해. 이름도 아직 정하지 않은 곳을 향해. 나는 혼잣말처럼 했다. 창밖을 보면서 이제야 제대로 사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혼자만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말고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